안녕하세요. 길목TV 이길주 목사입니다. 내년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코로나 2년을 경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2022년은 어떻게 변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2가 전망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6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술에 대해서 다소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기술 친화적인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더 구매를 많이 하시죠. 또 이제는 현금을 두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책을 보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또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은 시대 한복판에서 이와 같은 기술 문화 혁신을 혜택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의 핵심 키워드는 펜트업입니다. 이 펜트업 효과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 억눌렸다가 다시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말로는 소비 분출 효과라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소비도 움츠러들었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 막혔던 것이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되면서 용수철이 움츠러들었다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소비 진작 효과가 각기 다방면에 있어서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하는 것에서 이 펜트업으로 잡은 것입니다. 어떤 방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혁신적으로 일어날지 6가지 분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이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세계를 총칭하는 단어로 메타버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2년 동안 많이 여러분 들어보시고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메타버스는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또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서 많이 경험하게 될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메일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우리에게는 HBO보다 포트나이트가 더 큰 위협이고 라이벌이다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HBO는 오히려 넷플릭스와 동일 업종에서 종사하는 수십 년간 명작을 만들어내온 정말 큰 라이벌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왜 게임에 불과한 이 포트나이트가 이 라이벌이 된다라고 했을까요? 이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장차 집에서 TV만 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상 게임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고 또 이것이 플랫폼이 되어서 다양한 분야로 삶이 연결되어서 소비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어렵게 된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이 이 포트나이트에서 가상 공연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무려 1230여만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금액보다 10배나 많은 무려 2천만 달러어치의 상품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블랙핑크 아바타 팬사인회도 제페토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려 4,600여만 명이나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UC 버클리 대학은 이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거행하지 못하게 되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이 가상세계에서 졸업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찌와 루이비통 같은 이 의류 패션을 만드는 이 업체들은 이미 가상세계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 가상세계에 내놓은 제품이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면 그 제품을 오프라인으로 출시하고 있는 등의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영업을 이미 펼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어서 이미 가상세계 여러 업체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타버스 세상은 단순히 이 온라인 세계만 구축된다라고 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레디 플레이어 1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다면 그 영화에서 그 사용자가 가상세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고글을 써야 되고 또한 이 슈트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상세계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고 또 고글을 통해서 내가 보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상 장치들도 인터페이스도 많이 발전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꾼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이 총괄을 맡은 비샬사는 이 2023년도가 되면 가상현실 헤드셋이 1000만 대가 보급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대가 보급이 되면 이 가상현실 플랫폼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시점이 될 거라고요. 페이스북은 이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인식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움직이면 가상현실 세계에도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손가락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가상현실에서도 내 움직임을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반지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서 여기 사람들이 쉽게 조작하고 온라인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도 내 움직임과 내 방향성을 적절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에서는 원숭이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 원숭이의 뇌파만으로 움직이게 하는 장치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뇌파만으로 게임을 하는 이와 같은 영상을 유튜브에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기술 개발 단계가 이와 같이 와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움직이게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전문가들은 얼마 전에 5년, 6년 정도 후면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스트리밍입니다. OTT라고 불리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급성장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현재 사용자가 2억 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급성장을 했는데 이제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은 케이블 TV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시청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자신의 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OTT 서비스에 자신의 컨텐츠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들도 극장에 걸리기보다는 이와 같은 넷플릭스나 다른 OTT 서비스에 직접 출시하는 경우가 잦아졌죠. 이런 OTT 서비스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OTT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와 질 확보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OTT 서비스를 그만두는 사용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 이유는 이 컨텐츠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비중으로 출자하고 있는 부분은 이 컨텐츠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합병하기도 하고 그래서 컨텐츠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직접 만드는 네이티브 오리지널 시리즈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넷플릭스는 작년 매출이 27.8조 원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으로만 19.5조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넷플릭스의 엄청난 노력이 돋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장차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훨씬 더 경쟁적이 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특별한 서비스 컨텐츠, 이 컨텐츠의 질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보다 12년 뒤에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무려 16개월 만에 넷플릭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컨텐츠와 질이 중요하게 되는 시기에 우리도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이 시대에 교회 컨텐츠는 사람들에게 소비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나 정말 획기적인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고 양질의 컨텐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넷플릭스가 직접적으로 컨텐츠 확보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교단과 교회들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컨텐츠를 소개하기 위한 양질의 컨텐츠 제작을 직접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만 맡겨두어서는 이 온라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붙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ESG입니다. 이 ESG만큼 또 중요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개념도 없는데요. 이 ESG는 2004년에 유엔의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세계 자산가들에게 이 환경을 보존해 줄 것과 지속 가능한 유지 가능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이 부탁을 하는 내용에서 언급된 단어입니다.
E는 environment 환경, 그 다음에 S는 social, 그리고 G는 governance의 약자 지배구조라고 번역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ESG 경영이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이 ESG를 준수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 전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핵심 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보면 기업들이 환경을 중시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제품을 생산할 때에도 환경을 보존하면서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품은 좋은데 이것이 환경을 마구 해치면서 생산된 제품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기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기업이 어떤 백인 우월주의나 어떤 특정한 이 성별을 차별하거나 여성들은 고위급 임원이 될 수 없거나 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면 이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고 이 포용성이 없는 기업으로 사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이 지배 구조도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알아서 돈만 잘 벌고 사회에 유익한 물건만 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이 회사 내부의 이 지배 구조도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운용을 하거나 뇌물을 쓰거나 부패하였거나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이 그냥 암묵적으로 지나갈 문제 이슈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 기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선택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플이 핸드폰을 출시할 때 충전기를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플은 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은 광고할 때의 소비자 맞춤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 광고, 사용자의 맞춤 광고로만 수익의 대부분을 얻고 있는 페이스북에서는 광고까지 내서 이것을 멈추라고 했지만 애플에서는 이것이 사용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논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오늘날 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존중해야 되고 또한 환경을 배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치가 높아져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바다 밑에 건설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는 컴퓨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열을 배출하고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냉방장치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이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선택 ESG 경영의 일환으로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바다 밑에 건축을 해서 냉방기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제 각 대륙마다 바다 근처, 바다 밑에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프트 기업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맵을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장소로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리라고 한다면 사용자들이 한 번이라도 덜 이 브레이크를 밟도록 하는 급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도로로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친환경 선택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조금이라도 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어서 결국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전 세계의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들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크 모드가 인기입니다. 이 환하게 보여야만 좋던 이 모드는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고 그로 인해서 전기 충전이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오염이 되는데 만약에 다크 모드로 할 경우에는 배터리 사용량이 30%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양은 어마어마하겠죠.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 ESG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블 스튜디오에서 내놓은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기업이 이 ESG 경영에 얼마나 중요하게 참여하고 있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 또 장애인, 인종, 성소수자에 대한 가치를 눈에 띄게 이 이미지화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ESG 경영 가운데 이 사회를 배려하고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이 사회 구성원들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ESG 경영은 단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투자자들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환경을 해치는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또 이 사회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기업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한 기업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ESG 경영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도 이 ESG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또 사회와 어떻게 친화적으로 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교회의 이 구조 어떻게 개혁하고 이 사회 가운데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을지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지점입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 사회의 기술 발전 속도는 이와 같이 놀랍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알파고를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위협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분야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이 시대에 이 사회를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2020년 음악 전문 방송 엠넷에서는 이미 고인이 된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의 목소리와 외형을 복원해서 완전체가 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또 DB손해보험에서는 이 사람들의 보험 약관을 심사하고 가입할 자격이 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가입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2분이었는데 인공지능이 감당했을 때에는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삼성물산에서는 아파트 브랜드인 레미안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이 집에 들어오면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인사를 해주고 가족들이 남긴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또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고 하는 등 이 실생활에 밀접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각기 분야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600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IT 기술과 반려견을 연합한 이 펫테크 산업이 지금 인기입니다. 펫펄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이 강아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서 이 강아지가 울부짖는 소리를 분석해 강아지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무려 이 정확도가 80%에 가깝다고 하니까요. 이 기술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는 기반 시설이 바로 이 인터넷 네트워크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이 LTE 서비스보다 무려 20배나 빠른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보다 더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분야가 인공위성 서비스입니다. 마치 먼 나라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제 곧 있으면 인공위성 서비스가 곧 여러분들 눈앞에서 여러분도 가입해야 될 요금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구 위에 저궤도 위성 12,000회대를 쏘아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선 없이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벌써 1,700여 대나 쏘아 올려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존도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이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 95%가 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 카이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 인터넷은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고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일이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융입니다. 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금융업체들은 더 이상 IT 기술 도움 없이는 이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핀테크라고 하는 말이 유명해지는데요. 이 파이낸스 금융과 테크놀로지 기술이 합쳐진 말입니다. IT 업체였던 카카오가 이미 금융업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이 토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사용자 간에 돈을 보낼 때 은행 계좌번호 없이 이름만으로도 보낼 수 있게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이와 같은 서비스는 각 은행들에서 자신의 책임이 주어질까봐 이 금융사고가 일어날까봐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토스라고 하는 업체는 기술로 이 부분을 극복하고 서비스를 시도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다른 금융권들도 이와 같은 토스 서비스를 앞다투어 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T 업체들의 금융업 진출로 인해서 기존 금융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간편 결제를 통해서 거래된 금액을 살펴봤더니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수가 무려 46%였는데 기존의 금융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3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자금융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 건수는 70%가 성장한 수치여서 이 기존 금융업체들은 이 기술과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들을 어떻게 붙잡을지 또 어떻게 편리한 UI를 구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Z세대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없고 불친절하고 그들의 틀에 맞게 움직이라고 하는 것에는 별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융 분야에 있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가상자산 비트코인입니다. 이것을 이용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통 금융 서비스 개념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이 디파이 서비스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 중앙화된 기관이 없이도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금융을 하게 되면 법정 화폐를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해야만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을 통하게 되면 위 변조가 없기 때문에 이 개인과 거의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국경을 넘어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어떤 자동차 임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이 돈을 지불하고 쓰다가 만약에 이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를 가져오거나 부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이 되면 이 디지털 가상키를 제공하고 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차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드는 이와 같은 획기적인 편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디파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 중앙화된 기관이 있어서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바꾸어주는 시파이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에 2020년 말부터 획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한 디파이 서비스는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 또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되어서 두드러지게 눈에 띌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인한 거래가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분야입니다. 가상자산이 부상되면서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이었던 이 화폐 발행 능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미 우리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물 화폐를 이용하지 않고도 어디에 가서든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외국에 가서도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도 편리하죠. 이 디지털 화폐가 있으면 너무도 편리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디지털 화폐 모의 연구 실험 용역자로 이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선정이 되어서 2022년 6월까지 연구를 마치기로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백신 여권을 도입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의 정보가 외국에도 전송이 되어야 되고 또는 개인 정보도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이것이 갱신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유용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하면 세계의 운전면허증 또 개인 신원 정보 인증 등 나라와 자의 장벽을 허무는 이 일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변화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2가 전망하고 있는 이 기술 변화가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일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